안녕하세요. 물리학 원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수업 시작에 앞서 간단히 목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차례를 보면 물리학 원은 1단원 역학과 에너지,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단원 역학과 에너지 전체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고 2, 3단원의 전체의 내용이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미리 학습 계획을 세워서 예습하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원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단원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입니다. 굵은 글씨로 표시된 제목을 보면 속도와 가속도, 속력이 변하는 운동,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의 분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교과서 12에서 1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물체의 운동 분석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개념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각 개념의 정의와 의미하는 바,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할 개념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꼼꼼히 학습하면 나중에 역학 문제를 풀이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 그림과 같이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를 이동 거리라 하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방향의 변화량을 변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연두색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은 개념의 정의입니다. 자,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를 이동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 방향의 변화량을 변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을 학습할 때 한자나 영어 용어를 알면 그 개념 공식을 외울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개념이 영어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선생님이 써주겠습니다. 자, 이동 거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리를 영어로 distance라고 하죠. 이동 거리는 distanc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변이는 displacement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용어가 다른 것처럼 각각이 의미하는 개념도 조금 다릅니다. 자, 오른쪽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처음 위치가 요 A 지점이었어요. 나중 위치는 B 지점입니다. 선생님이 빵을 사 먹으려고 집에서 빵집까지 갈 때, 한 길은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이동 거리라고 표시된 이 길을 따라서 가야 하고, 그냥 직선 거리로 쭉 이은 것, A에서 B 지점까지 직선 거리로 쭉 이은 것,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제가 이동한 거리, 선생님이 이동한 거리를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인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낸 거리를 이동 거리라고 하고, 그 다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 변화량,
단순히 이렇게 A에서 B 지점까지 직선으로 그어서 그 거리를 나타낸 것이 변이입니다.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 경우에는 어떤 게 더 클까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비교를 하면 이동거리, 빵을 사 먹기 위해서 도로를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조금 더 길어 보이죠, 변이보다. 실제로 이동 거리가 만약에 5km라고 한다면 변이는 한 3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동 거리는 변이에 비해서 크거나 같다.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A에서 B까지 만약에 길이 쭉 나 있으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3km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변이랑 이동거리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크기를 나타낼 때는 보통 이렇게 쓰죠. 변이와 이동거리의 크기를 비교하면 항상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작거나 같다.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조금 감이 올 겁니다.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는 빵을 사 먹으러 갔다면 빵을 사 먹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원형 경로를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A점과 B지점이 동일할 때 이런 경로를 따라서 한 바퀴 돌아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동한 거리는 이 동그라미를 따라서 이동한 실제 거리를 측정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변이는 어떻게 될까요?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방향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A에서 B 지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직선을 그을 수가 없죠. 그때는 변이가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변이가 0인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문제를 하나 더 보면 A 지점에서 오른쪽, 동쪽으로 5m를 갔어요. 그 다음 다시 서쪽으로 3m를 왔어요. 여기 마지막 지점을 B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동 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니까 5 더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변이는 어떻게 되나요?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 방향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B 지점을 이은 요 거리가 변이가 되겠죠. 그럼 변이는 5-3 해서 2m가 됩니다. 감이 오나요? 자, 그래서 이 변이라는 개념은 직선으로 언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거리, 직선거리, 직선거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방향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방향이 시시때때로 변하면 일정하게 나타낼 수 없지만 이 변이라는 친구는 방향까지 함께 나타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속력과 속도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자, 그럼 속력과 속도를 보겠습니다.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이동하였는가를 나타낸다. 반면에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물리량을 속도라고 한다. 자, 속력과 속도는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속력을 물을 때도 있고 속도를 물을 때도 있고 속도의 크기를 물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정의에 일단 형광펜을 치겠습니다.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속도라고 합니다. 이때 물리량이라는 것이 여기 잠깐 나오는데, 물리량은 쉽게 말해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값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몸무게를 얘기할 때 몇 킬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 또는 키를 얘기할 때 선생님 키가 예를 들어 180cm다. 그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오늘 교실의 온도가 25도이다. 이렇게 수치로 표현 가능한 값을 모두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속력과 속도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꼭 하나 들어가겠죠. 물체의 빠르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스피드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력입니다. 그럼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물리량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속력, 속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둘이 통틀어서 V, 알파벳 V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 V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도의 벨로시티입니다. 자, 우선 속력은 빠르기,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함께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서 배웠던 이동거리와 변이 중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변이가 속도와 관계가 있고 그 다음 방향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동거리가 속력과 관계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공식은 이렇게 회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동거리를 갔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위쪽의 분자값이 다르다는 거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가 만약에 100m라면 100m를 10초 동안 갔어요. 초는 이제부터 세컨드, S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미터 퍼 세크 이런 거 들어봤죠? 자, 100m를 10초 동안 갔어요. 그럼 이때 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10m 퍼 세크가 되겠죠. 그 다음 200m를 10초 동안 갔어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한 것이죠. 그러면 물체의 빠르기가 당연히 빠르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물리량이 속력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입니다. 사실 문제에 출제되는 개념은 거의 직선 방향의 운동이므로 속력과 속도가 혼재되어 사용됩니다.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냐면 속력과 속도를 여기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 방향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계속 오른쪽으로 운동할 때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는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운동을 하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겠죠. 실제로 움직인 거리와 직선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럴 때는 이 분자값인 이동거리와 변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문제에 출제되는 개념은 거의 직선 방향의 운동이므로 나중에는 속력과 속도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할 때 보통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그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것을 플러스로 잡았다면 그 왼쪽으로 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잡는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위에서 오른쪽, 여기 지점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5m를 운동했어요. 그러면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오른쪽을. 그럼 왼쪽으로 3m 이동한 것은 반대 방향이므로 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변이를 구할 때는 사실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면 그냥 여기에서 5 빼기 3이네가 아니라 플러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 방향은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물체의 운동은 속력이나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운동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의미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사용한다. 또 어느 한순간의 속력이나 속도를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순간 속력, 순간 속도가 나오는데 선생님 이것을 다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순간 속력, 순간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게 출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내신도 모의고사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은 그래프 해석입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자 이런 개념을 넣어둔 것이지 이 평균 속력이 뭔지, 순간 속도가 뭔지 각각의 개념의 정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시는 해볼게요. 전체 운동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의미로 평균 속력과 속도를 사용한다. 어느 한순간의 속력이나 속도를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라고 한다. 선생님이 자동차를 타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의 고향인 원주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100km/h로 가는 것은 아니죠. 뭐 어떨 때는 단속 때문에 80km/h로 가고 그 다음 조금 빨리 가야 할 때는 120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균적인 의미로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이런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변이와 이동거리를 배웠죠. 근데 변이와 이동거리는 앞에 그림에서 잠깐 보면 다 어떤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위치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위치. 수학적으로 말하면 좌표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이 두 변이와 이동거리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 위치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주황색 경로를 따라서 실제로 이동을 했다고 하면 주황색 경로를 따라서 측정한 길이 정확하게 여기선 알 수는 없지만 이 주황색 경로의 길이가 바로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A에서 B까지 이은 직선 요게 바로 변이가 되겠죠. 이렇게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면 변이와 이동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프 Y축에 위치가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변이나 이동거리를 알려주고 싶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위치는 영어로 shift라고 하고,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를 시간이 타임이기 때문에 위치 시간 그래프를 ST 그래프라고 간단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알파벳이나 용어가 낯설지만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여러분도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위치 시간 그래프보다 ST 그래프가 간편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은 사실 복습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 잘해주어도 불리하게 무난한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 설명을 보면 T1에서 T2 사이의 평균 속도 V, A점과 B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죠. 자, 평균 속도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순간 속도는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는 직선의 기울기, A점에서 B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어요. 기울기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x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라는 것은 혹시 수학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을 기울기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점부터 B지점까지 잠깐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x축 변화량을 보면 T2-T1이죠. 델타 x, 요게 델타 x에 해당하고, 그 다음 y축 변화량을 보면 S2-S1입니다. 그래서 요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보면 선분 AD분의 선분 BD의 길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어느 두 지점 사이의 평균 속도는 두 지점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 그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구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순간 속도는, 순간은 말 그대로 어느 한순간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평균 속도는 100에서 120, 140으로 변했다면 120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순간 속도는 어느 한 순간, 2초일 때의 속도이므로 어느 한 시간이 고정이 돼야 됩니다. T1일 때의 순간 속도, T2일 때의 순간 속도. 그때 그 순간 속도는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또는 B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AD분의 CD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개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쉽게 말하면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감속도라는 것도 있을까요? 감속도는 없어요. 가속도는 더할 가짜를 써서 속도가 얼마나 더해지냐. 그래서 가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는 것만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부호의 차이로 나타내는데 일단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한편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한다. 따라서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정의한다.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이 가속도라는 친구는 영어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브레이크 말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밟는 것이 악셀이죠. 그래서 그 악셀은 어디에서 왔냐면 가속도, 악셀러레이션에서 왔습니다. 요거의 앞글자를 따서 악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악셀 하면 무조건 빨라질 때 밟는 건데, 그래서 물체가 빨라지는 거에 대한 개념이 가속도구나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속도 100, 단위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속도 100으로 달리다가 120으로 속도가 증가했어요. 이때 100이 1초였고 120이 2초. 쉽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변했다면 1초 동안 20의 속도가 변한 거죠. 그럼 이때 가속도는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 플러스 20이 된 거죠. 이때 가속도는 플러스 20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20으로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100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20만큼 감소했죠. 그때도 가속도는 20입니다. 이때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이죠.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의 차이는 부호에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가속도라는 것은 밑에서 공식을 보면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이제 단위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빨간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속도는 알파벳으로 악셀러레이션의 맨 앞 글자를 따서 A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아까 변화량을 나타내는 개념이 뭐라고 했죠? 델타라고 했죠. 델타. 그래서 A를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 변화량. 걸린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얼마나 변했는지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속력과 속도는 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워져 버렸네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V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걸린 시간분의 델타 T분의 위치 변화량. 아까 위치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쉬프트. 그거의 변화량. V는 델타 T분의 델타 S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요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거속시. 요거 모르는 친구들 없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게 바로 V는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얘기를 할 때 V, S, 델타 T 이런 얘기를 하면 걸린 시간, 그 다음 속도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라는 것은 이 숫자의 뒤에 붙는 3km, 5m 이런 뒤에 붙는 킬로미터와 미터 같은 개념으로 이 다른 물리량과의 비교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너 속도 몇으로 달려? 그러면 나 20.
난 40인데 이랬을 때 단위를 붙여주지 않으면 어떤 친구가 더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표준을 정한 것이 바로 단위입니다. 이동거리와 변이의 단위는 뭘까요? 이동거리와 변이의 단위는 거리의 차원에서 미터를 사용합니다. 뭐 킬로미터나 센티미터 이런 것들은 물리학 원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학교 때 단위 변환할 때 많이 나오고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웬만하면 미터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속력과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요것도 아까 V는 델타 T분의 델타 S랑 일맥상통합니다. V는 델타 T분의 델타 S이므로 델타 S,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결국에 몇 미터 빼기 몇 미터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가 미터이고 시간은 초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속력 또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속도의 단위를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밑에 나와 있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속도의 단위가 뭐라 했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속도의 단위가 곧 속도 변화량의 단위겠죠. 뺀다고 해서 단위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눠준 것이 바로 가속도의 단위가 되겠죠. 이거는 번분수의 형태입니다. 미터 퍼 세크는 미터를 세크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 번분수 계산을 하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겠죠. S의 제곱분의 M 이렇게 해서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밑에. 자, 그 다음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의 평균적인 가속도를 평균 가속도, 어느 한순간의 가속도를 순간 가속도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순간 속력, 순간 속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때 위에서는 그래프의 Y축이 뭐였죠? 위치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Y축이 속도일 때는 이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 ST 그래프처럼 속도는 V, 시간은 T입니다. 그러면 얘는 VT 그래프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VT 그래프라고 할 때 중간에 저 하이펀, 막대기를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평균의 의미는 직선의 기울기, 순간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평균 가속도는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 순간 가속도, A 순간은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만약에 속도가 A에서 B 지점까지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V1에서 V2로 증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변할 때 이때 평균 가속도는 A점과 B지점을 이은 직선의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델타 X는 T1에서 T2까지 시간이 변했으므로 T2-T1. 그 다음 델타 Y, Y축 변화량은 V2-V1으로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숫자를 다 줍니다. V2는 뭐 30, V1은 20, T1은 1, T2는 2. 이런 식으로 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 계산만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나중에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밑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가속도의 방향은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질 때에는 속도의 방향과 같고, 자동차의 속도가 느려질 때에는 속도의 방향과 반대이다. 밑에 보겠습니다. 물리가 어려운 이유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을 이제부터 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중학교 물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은데 숫자랑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V, 2V, 3V 빨라지는 건 알겠죠? 커지는 건 알겠죠?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1, 2, 3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 예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리가 많이 어려웠죠? 일단 V, 2V, 3V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방향은 잡기 나름이에요. 자, 오른쪽을 보통 플러스로 잡는데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때는 가속도 방향과 속도 방향이 같다. 이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부호입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나타내주는 개념이 부호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러면 V가 지금 플러스인 거죠. 즉 이때는 속도가 빨라질 때는 V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고 즉 둘 다 플러스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 가속도 방향과 속도 방향이 같다는 것은 V가 0보다 작고 즉 왼쪽으로 운동하는데 가속도도 왼쪽이면 그때도 빨라집니다. 즉 둘 다 마이너스일 때 그때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속도가 느려질 때입니다. 오른쪽을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보면 이때는 V,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면 무조건 속도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V는 지금 플러스인데 A는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고 있죠. 이때는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른쪽 방향의 속도는 점점 줄겠죠. 그래서 이때는 V가 0보다 큰데 A가 0보다 작은 경우, 즉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인 경우, 또는 V가 0보다 작은데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A가 0보다 큰 경우, 뒤로 운동하고 있는데 가속도를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이제 점점 가속도를 받겠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으면 무조건 속력이 느려지더라.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일 때. 알겠죠?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V와 A의 부호에 관한 내용. 속도의 방향은 운동하는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문제에 주어집니다. 가속도의 방향을 그림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는 속도가 빨라지고 부호가 반대일 때는 속도가 느려지더라 라는 개념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변이 이동거리, 속력 속도, 가속도,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 이러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을 속력과 방향이 얼마나 변하냐 또는 안 변하냐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복습해서 꼭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